자, 유형자산 분류기준과 직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조분류 영향은 주 3일이 보유하고 있는 2000X 1년 말 자산의 일부 내역이다. 이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자산들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 누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 봤던 문제인데 자료가 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볼게요. 그래서 제가 더 편제를 했습니다. 자, 내역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는 당연히 투자자산입니다. 제끼고, 그 다음 나머지 전부가 다 유형자산인데, 제품 제조에 사용 중인 기계장치, 뭐 공장에 있건 본사에 있건 기계장치나 건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형자산입니다. 그다음 직원 출퇴근용 버스, 차량 운반고 유형자산, 영업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기구 및 비품 다 유형자산이죠. 그다음 건설 중인 공장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자, 따라서 총액 6억 6,800에서 그 투자자산 3억 2,300 빼버리면 정답은 3억 4,500 이렇게. 자, 봤던 문제고. 자, 그 다음 회계 추정의 변경 시 이익의 영향이다.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 결과 변경한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 자, 1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률을 높게 설정했대요. 대손 예상률을 높게 설정하면 우리 설정되는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죠. 거기서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다? 이익은 감소한다. 제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익이 증가하는 걸 찾고 있습니다. 이익은 1번은 이익 감소. 그 다음 2번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증가했다. 정액법, 감가상각비. 자,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자, 잔존가치가 증가했다. 이놈입니다. 얘가 증가했대요. 빼는 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빼는 게 증가하면 전체적인 감가상각 대상 금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요놈이 증가하면 얘가 전체가 대상 금액이 감소하죠. 감소한 거 나누기 내용연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은 증가한다. 됐죠? 얘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보죠. 자, 3번은 우리 수준을 넘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우리는 2번이라는 그 답만 찾을 줄 알면 됩니다. 3번은 우리 수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해설은 드릴 거예요. 밑에 해설에도 해놨죠? 해놨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자,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의 단축이다. 자, 정률법.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장부금액에다가 곱하기 상각률을 때렸어요. 장부금액에 곱하기 상각률을 때렸는데 이 상각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수학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1-n제곱 루트 취득 원가 분의 잔존가치. 이렇게 구해지는 게 상각률이에요. 요 n이 바로 n제곱 n이 바로 요게 내용연수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이 내용연수 n이 감소한다, 단축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2루트 4분의 1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심각합니다.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뭐 중학교 나오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2가 이제 1로 단축됩니다. 1루트 4분의 1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대로 4분의 1이 되죠.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은 보시면 단축이 된다. 2가 1로 내용연수가 2가 1로 단축이 돼버리면 2분의 1이 4분의 1이 돼버리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해요. 얘가 감소해요. 요놈이.
감소.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감소된 거 해버리면 이 삼각률이 어떨까요? 삼각률이 무슨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요. 이 삼각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전체 삼각률은 증가하게 돼 있다. 됐습니까? 자, 삼각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부금액 곱하기 증가된 삼각률 이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감가상각비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한다. 끝. 우리는 지금 증가되는 거 찾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3번은 감소. 이익이 감소한다. 그 다음 4번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이 단축됐다. 상각기간이 단축되면은 정액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상각비가 계상이 됩니다. 상각비 비용이 커지니까 이익은 감소한다. 역시 4번도 감소. 자, 어쨌든 3번 얘기 요거는 이 뭐 수학 시간이야 뭐야. 참고입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시 감가상각비 계산. 자, 주3일은 2000X 1년 1월 1일 취득원가 1억 원, 전종가치 0원, 내용연수 10년의 건물을 취득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2000X 2년, 1년이 지났네요. 2000X 2년 1월 1일에 900만 원을 지출하여 건물을 증축하였다. 건물 증축은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며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변함이 없다.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2000X 2년 주 3일이 인식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그럼 뭐 이렇게 있으면은 1월 1일 2000X 1년 12월 31일이자 뭐 2000X 2년에 1월 1일이죠 이게. 이렇게 있으면 자, 이때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X1년에 감가상각비 1억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빵원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그럼 얼마예요? 해볼까요? 1억 원 나누기 10년 1000만 원 감가상각비 나오죠? 자, 따라서 요 시점에 2000X 2년 1월 1일 이때 모두 나타났습니까? 중요한 게 이때 자본적 지출이 나타났어요.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 900만 원. 자, 우리는 새롭게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됩니다. 요 시점이죠? 자, 요때 자, 장부금액을 구해봐야 돼요. 장부금액. 자, 일단 1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뺍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9천만 원인 상태. 그런데 자산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 9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900만 원. 자, 장부금액이 이렇게 돼요. 9,900. 그 다음 이제 X2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비. 자, 장부금액이 9,900이 됐죠. 9,900. 잔존가치 여전히 없고 나누기 얼마 해야 됩니까? 나누기. 여기 이제 끝났고 10년 중에서 1년은 끝났고 나머지 9년입니다. 나누기 9년. 이게 포인트예요. 하면은 1,100만 원.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자, 답이 4번이 되겠고, 그 다음 무형자산 인식과 상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주 3일의 회계팀원들은 회사의 자산에서 약 20%가량을 차지하는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뻘소리를 했는가? 자, 민석.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인식 요건 충족했으면. 상훈.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의 대변 계정으로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설정해야 하며 관련 무형자산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되게 많이 나왔었죠, 이 얘기가. 어때요? 상각 누계액을 설정하거나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둘 중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인호,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광업권, 어업권 등이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맞고. 성환, 하지만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일명 자가창설 영업권,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안 된다 그랬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만 인식됩니까? 유상취득 영업권, 돈 주고 산 것만 영업권으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환도 맞는 얘기고 답은 상훈이죠. 그 다음 무형자산 인식과 상각 주 3일은 2000X 1년 7월 1일 주 용산을 합병하면서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합병 대가. 자, 현금 나갔죠? 얼마? 2천. 그 다음 주 용산의 2000X 1년 7월 1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는 1300. 네 자산도 내 자산 합병하면서 다 가져오죠. 1300. 그 다음 부채의 공정가치 800. 네 부채도 내 부채. 부채의 공정가치 800. 합병시 주 3일이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은 얼마인가? 왜 돈을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줬을까? 자, 순자산 공정가치 얼마입니까? 자산 1300에서 800 빼면 얼마예요? 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2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2천만 원. 그 차이 1500. 이게 바로 영업권이다. 이런 얘기죠. 자, 물론 선생님은 여러분들 학습을 돕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설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 어떻게? 합병 대가에서 순자산 공정가치 차감해야 돼요. 그 즉시 계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유동부채의 분류. 다음 중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매입채무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여 지급기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당연합니다. 매입채무, 유동부채. 2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 잔액. 당좌차월 잔액은 단기차입금, 즉 유동부채죠. 당좌차월 한도가 남아있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 또 말 만들었습니다. 당좌차월 잔액은 단기차입금, 유동부채입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 비유동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여 분류한다. 유동부채로. 4번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이다. 일반적 상거래면 매입채무, 아니면 미지급금. 맞는 말. 자,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인식과 회계처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쭉 그냥 읽을게요. 별 수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쭉 읽으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거 쭉 읽어버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종업원의 퇴직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종업원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업원들의 권리이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종업원이 퇴직할 시점에 법에 의해 확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적인 의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퇴직 시점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퇴직 전 월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퇴직금도 측정이 가능하다. 즉 종업원의 미래 예상되는 퇴직금은 기업이 현재 부담하는 의무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 측정이 가능하므로 회계상 부채의 정의에 충족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부채로서 이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자, 그렇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어떻게 계상되는 것일까? 재무제표에 계상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금액은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총 퇴직금 예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예상액을 뭐라 한다고?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한다. 이라고 부른다.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상 계상되어야 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확정하였다면 결산 수정 분기를 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금액과 비교 대상이 뭡니까? 퇴직금 추계액과의 차이 금액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동차이 금액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로써 우리는 종업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근무의 대가를 재무제표상 의무로 인식하고 그 의무만큼을 손익계산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퇴직연금제도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 수준을 넘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넘어요. 하지만 문제 하나가 지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론에 회계 처리까지 다뤄놨지만 에라이 엿먹어라 하고 이런 문제가 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출제 가능성 뭐 1%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엿먹어라 했을 때 100점 맞고 싶으신 분들이 한 문제 틀려가지고 억울하실까봐 지금 그 보론에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요것만 좀 챙겨주십시오. 자, 회사 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이 되는데 이거는 장부상의 얘기예요. 종업원이 퇴직한다고 그래가지고 퇴직금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장부상 처리는 단지 뭡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잡히죠. 퇴직급여. 비용이 잡히면 이익이 떨어져요. 이익이 떨어지면 세금을 덜 내요. 세금을 덜 낸 걸 유보시켰다가 종업원들한테 지급할 걸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죠? 세금을 덜 내서 그 유보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종업원들을 위해 써라 퇴직할 때 이 얘기인데 어떤 회사가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까? 퇴직금 그 지급 종업원 퇴직할 때까지 그 현금을 끌어안고 있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이 확정적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가 사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외에 사외에다가 퇴직연금,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입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그 불입된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종업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에 불입된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종업원의 퇴직금이 확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DB와 DC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모르셔도 되고 일명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확정기여형.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시험에 일단 집중돼요. 뭐 집중된다기보다도 여기서 그냥 다 나와요. 자, 확정급여형은 당초부터 종업원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이죠. 그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당초부터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퇴직금이 당초에 강경석이한테는 퇴직금 2천만 원 이게 딱 확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걸 말해요. 2천만 원. 그럼 회사가 이제 외부에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회사가 불입을 하죠. 회사의 불입. 매년 불입을 해요. 일정 금액을. 자, 그런데 불입을 했는데 불입한 금액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운용금융기관 그 불입된 연금을 운용하는 그 금융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운용을 합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막 투자도 하고 뭐 해가지고 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근데 퇴직금한테 강경석한테 지급해야 될 건 2천만 원으로 딱 확정돼 있습니다. 퇴직할 때 강경석이는 2천만 원 가져가니까 2천만 원이 딱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금융기관이 이제 회사가 불입을 했죠. 금융기관이 운용을 해가지고 뭐 늘리면 좋은데
그 금액이 투자 실패를 해가지고 금액이 빵꾸가 났어요. 2천만 원을 확실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금액이 빵꾸가 났어요. 그럼 회사의 추가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회사의 추가 불이익이 나타나요. 추가 불이익. 추가 불이익 가능. 회사가. 하여튼 회사가 메꿔야 돼요. 회사가 책임지고. 종업원은 가져갈 금액이 당초부터 딱 확정되어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이러한 특정 급여형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위험 부담자는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가 책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빵꾸 나면 회사가 추가 불입하고. 그 다음 확정 기여형입니다. 확정 기여형은 회사에 불이익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익. 당초부터 불이익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매년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 그러면 매년 난 1,000만 원만 불입하면 난 끝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종업원이 얼마 받을지 몰라. 나는 불입하기로 나는 회사가 불입해야 될 금액이죠. 그 금액이 당초부터 확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가 불입을 하자. 회사의 불입. 자,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불입을 하면 회사는 이 불입으로 모든 의무가 종결돼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난 할 짓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불이익이 확정되어 있다. 회사가 불입해야 될 금액을 갖다 매년 불입을 합니다. 회사가 납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회사는 모든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 불이익이죠.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나요. 비용 처리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처리가 들어가는 거는 불확정적이고 확정급여형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기가 나옵니다. 확정기여형은 불이익이 확정돼 있고 불이익을 불입했다? 그럼 회사는 모든 의무가 종결되고 비용 처리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퇴직급여 충당금 처리가 없습니다. 그냥 비용 처리 끝. 자, 이러다 보니까 회사는 불입하고 끝났죠? 그럼 금융기관이 또 운용을 합니다. 운용하다가 운용 실패해가지고 투자 실패해가지고 또 빵꾸가 났어요. 금액이. 그럼 이 금액을 누가 불입할까요? 종업원이 불입해요. 종업원의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불입? 좀 말 좀 그렇지만 빵꾸가 나면 회사가 불입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모든 의무를 종결입니다. 딱 불입하고 빵꾸가 났다? 요거는 각 종업원별로 계좌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 빵꾸 난 부분을 종업원이 불입을 해야 돼요. 추가 불입을. 자, 이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히 확정 기여형은 위험 부담자가 종업원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는 야, 너 퇴직할 때 퇴직연금 줄 건데 확정 급여형 할래? 확정 기여형 할래? 선택해봐. 그러면 종업원들이 어떨까요? 다 확정 급여형 선택하겠죠. 대부분은. 하지만 이거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이쪽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퇴직연금 제도의 모습이고 시험은 요 정도. 이거 이상 넘어가서 언급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물론 이제 요게 우리 세법상 법인세법과 우리 세무사 회계사 용 쪽으로 가면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긴 하지만은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좀 더 깊게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이 보론 해놨죠. 여기서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나올 가능성 1%도 안 돼요. 하지만 나왔다 그러면 아마 틀릴 거예요. 이렇게 깊게 나오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우리 나왔죠. 다음 중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끝입니다. 요걸로. 자,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한 뒤 직원이 퇴사할 때 금융회사가 연금이나 일시금을 주는 제도이다. 연금으로 할래? 아니면 일시금으로 줄까? 선택해라 이럽니다. 나중에 가면 2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회사가 부담한다. 맞죠? 위험부담자 회사. 그다음 3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종결된다. 모든 의무 종결. 불입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다음 4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확정적이다. 종업원이 받는 연금 수령액, 퇴직금 이게 당초에 확정돼 버리는 거, 요거는 확정기여형이 아니라 확정급여형 얘기입니다. 이거는 4번. 요 정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다음 거래 이익 영향 효과 첫 번째. 자, 다음 주 3일에 2000X1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1번. 2000X1년 7월 1일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 5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차변의 법인세 비용 나타납니다. 손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됐고. 2번. 2000X1년 9월 1일 한 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에 대해서 발행금액 700원으로 7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게 되면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됐죠? 손익이 나타나질 않죠? 따라서 2번. 순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이 2번이고. 그럼 3번. 2000X1년 6월 중 장부금액 1200만 원의 기계장치가 파손됐습니다. 일명 재해 손실하고 손익이 나타납니다. 4번. 2000X1년 12월 28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 접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대금을 2000X 2년 1월 25일에 결제했다. 어쨌든 접대비라는 손익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거래 이익 영향 효과 두 번째. 자, 다음 중 제조불량이 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은 1번. 토지를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토지 5천 현금 이게 무슨 손익이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니은 전기 법인세 비용 중 100만 원이 환급됐대요. 환급돼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은 100원만 내면 되는데 200원을 낸 거예요. 그럼 아니 150원을 냈다 해보면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과온합이라고 하는데 50원이 다시 환급돼 들어옵니다. 현금 100만 원 하고 주의하실 거 환급됐다 하게 되면 법인세 비용,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을 처리해요. 이걸 수익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에서 차감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효과는 똑같죠. 비용에서 차감하나 수익 처리하나. 어쨌든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손익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그 다음 디귿. 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에 대해서 주당 발행금액 2,000원의 유상증자를 했다. 똑같죠?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손익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은 토지 이거하고 유상증자. 요거는 손익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고 니은은 요거 법인세 비용. 자,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